있는 그런 주식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도 배당 아직 많이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 코스피 4천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전혀 불가능이 아니죠. 한번 또 레벨업 되는 상황이 올 거다. 그리고 뭐 다른 섹터 뭐 기업들 질문 드려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언급되면서 조선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네. 조선주 보면은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 한 2006년도 7년도 이때 최고의 성장주였다가 네. 그 뒤로는 정말 그 장기간 네. 한 15년 뭐 16년 동안 부진했고 네. 뭐 PBR도 뭐 1배도 안 됐었고 막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또 엄청난 성장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조선주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조선주나 뭐 최근에 방산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가격이 조선주 이래 드디어 몰락해서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쪽이 몰락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고 그쪽에 뭐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날 때 그럴 때는 이제 들여다보겠죠. 이게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접근을 하는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 얘들이 버는 수익에 비해서 뭐 싸다 비싸다를 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얘들이 수익이 지금 앞으로 뭐 왕창 벌 것인가 약간 왕창 벌 것인가 이거의 상황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조선주에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에 아마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 오히려 좀 과도하게 반영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죠. 그런 쪽의 주식은 저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쳐다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아주 돈을 잘 버는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서 잘못될 경우에는 좀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좀 저는 지금은 조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이오 주식이 막 고공행진할 때 같은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더 갈지라도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거품이 있을 때는 위험도가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2차 전지가 막 고공행진을 할 때도 저는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보면 이런 주식들 모멘텀 주식들의 경우는 이게 100원 하다가 1000원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100원 하다가 1000원까지 갖고 약간 조정을 받아요. 1000원이 한 700원 으로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좀 몇 년으로 보면 100원에서 700원까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본 투자자들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100원짜리가 1000원을 갖다가 살짝 조정받아서 700원을 가니까 손실 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주식들을 과거를 이렇게 그래프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비교해 가면서 참고해 가면서 지금의 조선주나 방산주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조선주와 방산주의 미래 수익은 엄청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에 비해서 더 좋을 것이냐 나쁜지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표 종목인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지정학 시대에서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아주 자랑스러운 한국의 기업이고 계속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재 뭐 이제 IT라기보다는 소비재 수준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쌀을 안 먹고 안 되는 것처럼 이쪽이 만들어내는 제품들도 그냥 우리 생활의 쌀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의심하지는 않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는 항상 삼성전자는 채권형 주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 하이닉스는 제가 이거는
채권형 주식이 아니고 모멘텀 주식 그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계산이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익의 수준을 보면 ROE 같은 거를 보면 미래 ROE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그런 주식이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미래 ROE가 미래 10년을 보면 한 10% 정도 나올 거다라는 대략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대략적인 미래 ROE 예측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삼성전자의 재산이 순자산이 10년 뒤에는 대략 얼마 정도가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과거에 계속 5만 5천 원 이하면 사셔도 된다. 그런데 8만 원 넘어가면 좀 파시는 게 좋지 않나 비싸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주가가 한참 8, 9만 원, 9만 원 가까이 갔었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또 다시 10만 전자 이럴 때는 제가 계산해 보면 앞으로 벌 돈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았고요. 그런데 주가가 막 빠질 때는 보니까 이제 앞으로 벌 돈에 비해서 주가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사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요. 해서 뭐 야 이게 파운드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미국의 파운드리가 좋지 않아 뭐 이렇게 전문가가 돼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나 하면 6개월 전 주가가 8만 원 할 때 8, 9만 원 할 때 삼성전자나 지금 5, 6만 원 할 때 삼성전자나 6개월 동안 지났지만은 그때 삼성전자 지금의 삼성전자는 똑같은 삼성전자야. 다만 가격이 변하니까 당신들의 분석이 바뀌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는 꾸준히 돈을 벌어가는 주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 꾸준히의 속도가 한 10% 정도씩 돈을 벌어가는 속도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적정 주가가 뭐 한 6만 원대였다면 이게 1, 2년 지나면 재산이 자꾸 부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적정 주가가 뭐 한 7만 원 그리고 한 5년쯤 지나면 10몇만 원이 적정 주가가 되는 그런 주식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적정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익을 주는 그런 주식이 삼성전자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아주 너무 훌륭하고 좋은 주식이지만은 저는 이쪽은 투자를 굉장히 핫한 주식이잖아요. 핫한 주식이고 PBR이 2거든요. 삼성전자는 아마 PBR이 한 1점 지난번에 싸졌을 때는 한 1까지 1도 이렇게 깨뜨렸다가 지금 아마 뭐 1.2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하이닉스는 그보다 한 2배 지금 고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PBR이 과거 수익률이 꾸준하게 해서 미래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싸다 비싸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하이닉스는 반도체의 경기에 대해서 수익의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4년에는 엄청 돈을 잘 벌었고 2003년에는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적자와 흑자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계산을 못하니까 미래 예측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주식이더라도 제 투자 대상에서는 빼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계시는 다른 투자자분들도 항상 그 버릇은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라. 이 회사가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건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건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거와 지금 가격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저평가 고평가 이걸 판단을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가능성이 높은 잃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뭐 오래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상하게 상법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주위에 막 어떤 이슈들이 나와야 되냐 하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고쳐지는 상법에는 지금 맞지 않는 제대로 되지 않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으니까 여전히 뭐 돈은 잘 버는데 이 대주주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해서 소액주주들한테 외면받고 있는 그런 주식들은 저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기업들의 지분을 좀 사들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펀드들이 앞으로는 좀 많아져야 되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서는 그런 펀드들이 좀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펀드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런 펀드들이 참여할 것 같은 주식들을 좀 선정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 좋은데 돈도 잘 벌고 다 좋은데 대주주가 너무 좀 이상한 대주주다 하는 그런 쪽을 좀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가치 대비 좀 싼 뭐 자산주라든지 뭐 현금 그렇죠. 많은데 소액주주들한테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싸겠죠. 그래서 막 지금 보면 소액주주들하고 대주주하고 막 소송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가격이 싸겠죠. 하지만 이 상법 개정이 되면서 법률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뭐 행동주의 펀드 이런 쪽이 접근해서 소액주주들의 편을 들게 된다면 그런 것들 주가는 상당히 크게 상승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불확실한 요즘 같은 시기에서 1억이 있다면은 이 위기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행동주의 이쪽에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부족한 이런 회사들을 일부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거 한 30%? 그런 쪽은 지금 배당이 적겠죠. 배당은 적겠지만 앞으로 개선의 여지. 그래서 배당이 크게 상승할 그런 여지가 높아 보이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지금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어쨌든 최악의 경우 기재부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실은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갈 거예요. 우선 어떤 사람들 돈들이 글로 가냐 하면 일단 분리과세가 되면 고액 소득자들, 연봉이 한 2억이 넘고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는 배당주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배당을 받는 순간 자기 소득하고 합쳐진 그걸로 세금을 맞으니까 뭐 50%씩 내야 되니까. 그리고 건보료도 또 발생하고. 나고. 그러니까 좀 보면 주위에 사장님 하시고 부사장님 하시고 뭐 임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 좀 하시죠. 그러면 세금 때문에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분리과세가 되면 세율이 많이 낮아지니까 그쪽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이미 배당이 높은 그런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년도 배당 시즌이 되면 사실 좀 한번 또 레벨업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70% 정도는 배당 저평가가 많이 돼 있으면서 배당 많이 주는 거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배당 5% 이상, 시가 대비 5% 이상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또 일부 한 뭐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상당 부분은 금융주에서도 배당 아직 많이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배당 많이 주는 금융주 3분의 1, 금융주 아니면서 배당 많이 주는 주식 3분의 1, 그다음에 3분의 1은 아까 말한 지금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아주 저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주식들 3분의 1, 뭐 그 정도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교수님께서는 코스피 4,000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전혀 불가능이 아니죠. 뭐 이 모든 주장은 상법이 개정될 거야, 분리과세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증권거래소가 몇몇 공산주의 국가하고 함께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완전 왜 그러니까 증권거래소가 상장 안 된 나라 이렇게 보면 공산당이 정권 잡는 그런 나라들 말고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죠?
이런 관치주의가 우리가 산업에는 관치가 좀 적으니까 산업은 잘 가고 있잖아요.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네네. 금융이 안 되는 이유가 관치예요. 관치예요. 그래서 이거 놔줘야 돼요. 이 금융을 관해서 좀 놔줘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1번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한국거래소도 이제 상장시켜줘야 된다. 민간인한테 돌려줘야 된다. 어차피 주주들은 다 민간인인데. 그러네요, 진짜. 근데 자기들이 다 잡고는. 사실상 공기업이죠, 뭐 지금은. 예, 자기들이 다. 그래서 그런데 가서도 이제 그만 낙하산도 좀 그만하시고 좀 이제 PBR이 뭔지 PER이 뭔지 좀 아는 사람이 예? 이사장이 되시고 네. 그래야 된다. 네. 그렇게 저는 좀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 모든 주장들이 뭐 없는 거를 만들어내자라는 주장이 아니고요. 그냥 다른 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 나라들처럼만 하자. 그렇게만 좀 고쳐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손발 다 묶어 놓고 축구를 해가지고도 이 정도로 해왔는데 이 손발 묶어 놓은 거를 풀어주고 뛰어라 하니까 얼마나 잘 뛰겠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희망은 이 손발 묶은 거를 풀어주는 거. 금융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계속 묶어둘 수는 없고 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은 사실 국내 증시가 좀 재미가 없고 투자자들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결과적으로는 이 상법 개정이 또 네. 시장에서 원하는 바로 잘 진행될 거라고 또 믿고 그런 네.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또 고배당주라든지 저PBR주 뭐 네. 이런 주식들에 좀 관심을 가져 보시면은 또 이 내년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꼭 희망을 갖고 그다음에 이건 좀 목소리 같이 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그죠? 당연하죠. 행동주의처럼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준식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